서울의 심장은 결코 잠들지 않았다. 자정의 장막 아래 거대한 빌딩들은 스스로 빛을 발하는 보석처럼 밤하늘을 수놓았고, 아스팔트 위로는 끊임없이 차량의 불빛이 강물처럼 흘러갔다. 그러나 그 화려함 위로 차가운 가을비가 세차게 쏟아지고 있었다. 빗줄기는 도시의 소음을 삼키고 네온 사인의 경계를 흐릿하게 만들며 모든 것을 짙은 우울함 속에 잠기게 했다. 최첨단 IT 기업 넥서스 코어의 대표 강지훈은 자신의 마이바흐 뒷좌석에 앉아 젖은 도시의 풍경을 무심하게 바라보고 있었다. 하루 종일 이어진 이사회와 해외 투자자와의 화상회의로 그의 정신은 녹초가 되어 있었다. 그의 날카로운 턱선과 깊은 눈매는 지친 기색이 역력했지만 그 속에서도 특유의 차분함과 통제력은 잃지 않고 있었다. 그의 회사는 인공지능 기반 데이터 분석 분야에서 혁신을 일으키며 단 몇 년 만에 업계의 주목을 받는 거물로 성장했다. 지훈은 그 성공의 중심에 서 있는 인물이었다. 냉철한 판단력과 상대를 압도하는 카리스마, 그리고 목표를 향해 무섭게 돌진하는 추진력은 그를 젊은 나이에 정상의 자리에 올려놓았다. 하지만 그 화려한 성공의 이면에는 깊은 고독이 자리 잡고 있었다. 차량이 강남의 번화가를 지나 한적한 주택가로 접어들었을 때였다. 굵어지는 빗줄기 속에서 그의 시선이 우연히 허름한 버스 정류장 아래 웅크리고 있는 한 형체에 멈췄다. 비바람을 피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해 보이는 작은 지붕 아래 한 소녀가 무릎에 얼굴을 묻고 있었다. 남루한 옷차림과 흠뻑 젖은 모습은 누가 보아도 거처를 잃은 노숙인과 다름없었다. 운전을 하던 김 비서는 백미러로 지훈의 시선을 확인하고는 무심코 말했다. 요즘 부쩍 저런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경기가 어렵긴 어려운 모양입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일상적인 풍경을 대하는 듯한 무관심함이 묻어 있었다. 지훈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의 시선은 여전히 그 소녀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무언가 이상했다. 절망적인 상황에 처한 사람 특유의 무기력함이 아니라 마치 세상의 모든 공격을 온몸으로 받아내며 버티고 있는 듯한 위태로운 긴장감이 느껴졌다. 신호가 바뀌고 차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정류장은 순식간에 시야에서 멀어졌다. 하지만 소녀의 이미지는 지훈의 머릿속에 강렬하게 각인되었다. 그는 눈을 감았다. 머릿속에서는 복잡한 알고리즘과 시장 분석 데이터 대신 빗속에서 떨고 있던 그 작은 어깨가 계속해서 맴돌았다. 수많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는 언제나 철저히 이성과 효율을 기준으로 움직였다. 하지만 지금 그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그런 종류의 것이 아니었다. 몇 분간의 침묵 끝에 지훈은 나지막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차 돌려요, 김비서. 김비서는 의아한 표정으로 되물었다. 네, 대표님. 어디 불편하신 곳이라도. 지훈의 목소리는 더욱 단호해졌다. 방금 지나친 버스 정류장으로 어서. 그의 명령에는 더 이상 질문을 허용하지 않는 힘이 실려 있었다. 김비서는 이유를 알 수 없었지만 더 이상 묻지 않고 조용히 차를 돌렸다. 차가 다시 정류장 앞에 멈춰 섰을 때 지훈은 우산을 챙겨 들고 직접 차 문을 열었다. 차가운 밤 공기와 빗물이 그의 잘 다려진 수트 위로 쏟아졌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그는 천천히 소녀에게 다가갔다. 가까이에서 본 소녀의 모습은 더욱 처참했다. 얇은 티셔츠는 비에 젖어 몸에 달라붙었고 흙탕물이 튄 얼굴은 핏기가 가셔 창백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을 뚫고 나오는 소녀의 눈빛은 놀라울 정도로 살아있었다. 그 안에는 경계심과 두려움, 그리고 누구에게도 굴복하지 않으려는 강한 자존심이 뒤섞여 있었다. 지훈이 들이운 우산 그림자의 소녀는 고개를 들었다. 갑작스러운 인기척에 놀란 듯
그녀의 눈이 가늘어졌다. 낯선 남자의 등장은 그녀의 경계심을 최고조로 끌어올렸다. 그녀는 몸을 더욱 웅크리며 방어적인 자세를 취했다. 지우는 위협적으로 보이지 않기 위해 몇 걸음 떨어진 곳에 멈춰서서 최대한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을 건넸다. 괜찮아요? 이렇게 비를 맞고 있으면 큰일 납니다. 소녀는 대답 대신 날카로운 눈빛으로 그를 쏘아볼 뿐이었다. 그 눈빛은 당신이 무슨 상관이야 라고 말하고 있었다. 지후는 그녀의 반응에 당황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 당돌함이 흥미롭게 느껴졌다. 그는 자신의 값비싼 옷차림과 고급 세단이 그녀에게 위화감을 줄 것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는 몸을 낮춰 그녀와 눈높이를 맞추었다. 도와주려는 것 뿐이에요. 적어도 비를 피할 수 있는 따뜻한 곳으로 안내해주고 싶어서. 필요 없어요. 소녀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며칠간 아무것도 먹지 못한 사람처럼 갈라져 있었지만 그 안에 담긴 거부의 의사는 분명했다. 난 당신 같은 사람들의 동정 필요 없으니까. 당신 같은 사람들이라는 말에 지훈의 눈썹이 미세하게 움직였다. 그녀는 그를 단순히 부유한 남자로 판단하고 그의 호의를 값싼 동정으로 치부하고 있었다. 틀린 말은 아니었지만 어쩐지 억울한 기분이 들었다. 지우는 포기하지 않았다. 동정이 아닙니다. 그냥 사람이 비를 맞고 있는데 그냥 지나칠 수 없었을 뿐이에요. 따뜻한 차 한 잔이라도 괜찮으니 제 성의를 받아주면 안 될까요? 그는 진심을 담아 말했다. 그의 눈빛에는 어떤 다른 의도도 담겨 있지 않았다. 오직 한 인간으로서 다른 인간에게 보내는 순수한 관심과 염려만이 존재했다. 소녀는 한참 동안 지훈의 눈을 빤히 쳐다보았다. 그녀는 살아오면서 수많은 종류의 인간들을 만나왔다. 노골적인 탐욕을 드러내는 자들, 교활한 위선자들, 그리고 무관심한 방관자들. 하지만 지금 눈앞의 남자처럼 깊고 투명한 눈빛을 가진 사람은 처음이었다. 그의 눈에서는 자신을 판단하거나 평가하려는 기색을 찾아볼 수 없었다. 오랜 침묵 끝에 소녀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의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마음대로 해요. 그것은 허락이라기보다는 체념에 가까운 대답이었다. 지훈은 작게 미소 지으며 그녀에게 손을 내밀었다. 소녀는 그의 손을 잡지 않고 스스로 자리에서 일어났다. 비틀거리는 그녀의 몸을 지훈이 반사적으로 부축했다. 그의 팔에 전해지는 소녀의 깡마른 몸은 충격적일 정도로 가벼웠다. 그는 조심스럽게 그녀를 차로 이끌었다. 김비서는 뒷좌석 문을 열어주며 놀라움과 당혹감이 뒤섞인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차가 다시 부드럽게 출발하여 서울의 야경 속으로 미끄러져 들어갔다. 차 안에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소녀는 값비싼 가죽 시트가 더러워질까봐 최대한 몸을 웅크린 채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다. 지훈은 그런 그녀의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았다. 젖은 머리카락 사이로 드러난 그녀의 옆모습은 앳되어 보였지만 굳게 담은 입술에서는 나이를 가늠할 수 없는 고집과 비밀이 느껴졌다. 얼마 지나지 않아 차는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최고급 주상복합 아파트의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섰다. 지훈의 펜트하우스였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꼭대기층으로 올라가는 동안 소녀는 화려한 대리석 벽에 비친 자신의 초라한 모습을 보고는 저도 모르게 고개를 숙였다. 그녀의 이름은 한서연이었다. 그리고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그녀의 세상은 이곳보다 더 화려하고 거대한 곳이었다. 집 안으로 들어서자 따뜻한 공기가 서연의 얼어붙은 몸을 감쌌다.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그녀를 압도했다. 거대한 통유리창 너머로 서울의 야경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져 있었고 미니멀하면서도 고급스러운 가구들이 완벽한 조화를 이루며 배치되어 있었다. 이곳은 단순한 집이 아니라 성공한 한 남자의 세계
그 자체를 보여주는 공간이었다. 지우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한 서연을 향해 부드럽게 말했다. 일단 씻는 게 좋겠어요. 욕실은 저쪽이고 갈아입을 옷은 준비해 줄게요. 그는 서연을 게스트용 욕실로 안내했다. 뜨거운 물이 쏟아지는 샤워기 아래 서서 서연은 온몸의 긴장이 풀리는 것을 느끼며 눈을 감았다. 지난 몇 주간의 끔찍했던 기억들이 뜨거운 물줄기와 함께 씻겨 내려가는 듯했다. 굶주림과 추위, 그리고 사람들의 경멸, 어린 시선 속에서 그녀는 자신이 인간이라는 사실조차 잊어가고 있었다. 샤워를 마치고 나오자 욕실 문 앞에는 깨끗한 옷과 수건이 놓여 있었다. 지훈이 준비해 둔 것이었다. 조금 컸지만 부드러운 면 티셔츠와 트레이닝 바지로 갈아입자 비로소 살아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그녀가 거실로 나오자 지훈은 따뜻한 수프와 빵이 놓인 테이블로 그녀를 안내했다. 우선 뭐라도 좀 먹어요. 속이 놀랄 수 있으니 천천히. 서연은 잠시 망설였지만 며칠 만에 맡는 음식 냄새에 저항할 수 없었다. 그녀는 허겁지겁 수프를 먹기 시작했다. 지우는 맞은편에 조용히 앉아 그녀가 식사를 마칠 때까지 아무것도 묻지 않고 기다려 주었다. 그의 배려는 서연의 마음속 깊은 곳에 얼어붙어 있던 경계심을 조금씩 녹이고 있었다. 이 남자는 정말로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 걸까? 그저 순수한 호의일 뿐일까? 식사를 마친 서연이 마침내 입을 열었다. 왜 저를 데려오신 거죠? 그녀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의심이 섞여 있었다. 지훈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다. 나도 잘 모르겠어요. 그냥 그래야 할 것 같았어요. 당신 눈 속에서 무언가를 봤어요. 포기하지 않으려는 의지 같은 것. 그런 눈을 한 사람이 그렇게 무너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의 대답은 서연의 예상을 완전히 벗어나는 것이었다. 그녀는 그의 진심 어린 눈빛을 마주하며 혼란스러워졌다. 저는 보답으로 드릴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녀의 말에 지우는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다. 보답을 바라고 한 일이 아닙니다. 오늘은 늦었으니 푹 쉬어요. 저쪽 방을 쓰면 됩니다. 내일 아침에 앞으로 어떻게 할지 같이 이야기해 보죠. 그날 밤 서연은 푹신한 침대에 누워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너무나도 오랜만에 느껴보는 안전함과 따뜻함이 오히려 비현실적으로 느껴졌다. 그녀는 창밖으로 펼쳐진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았다. 저 불빛들 중 하나는 한때 그녀의 집이었던 곳에서 새어나오고 있을 터였다. 자신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고 자신을 거리로 내몬 사람들을 생각하자 그녀의 눈에는 다시 차가운 분노가 서렸다. 한편 지훈 역시 자신의 서재에서 잠 못 이루고 있었다. 그는 손님방에 잠들어 있을 소녀를 생각했다. 그녀의 정체는 무엇일까? 어떤 사연이 그녀를 그 차가운 빛 속으로 내몰았을까? 그녀의 눈빛에서 보았던 강인함과 슬픔의 정체는 무엇일까? 그는 자신도 모르게 위험하고 복잡한 미스터리에 발을 들여놓았음을 직감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후회는 없었다. 오히려 그의 잠자고 있던 무언가가 깨어나는 듯한 기묘한 흥분마저 느껴졌다. 빗소리가 창문을 두드리는 깊은 밤, 서로 다른 세상에 속해 있던 두 사람의 운명이 예기치 않게 교차하기 시작했다. 다음 날 아침, 펜트하우스를 가득 채운 것은 낯설지만 평화로운 공기였다. 밤새 내리던 비는 그쳤고 거대한 통유리창 너머로 눈부신 아침 햇살이 쏟아져 들어와 어젯밤의 음울함을 씻어내고 있었다. 강지우는 이른 시간부터 일어나 홈 트레이닝을 마친 후 주방에서 직접 커피를 내리고 있었다. 그의 일상은 언제나 분단위로 계획된 완벽한 규칙성 속에서 움직였다. 하지만 오늘 아침 그의 집에는 예상치 못한 변수가 존재했다. 한서연은 조심스럽게 방문을 열고 거실로 나왔다. 밤사이 푹신한 침대에서 잠을 잤음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몸은 여전히 긴장 상태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듯 보였다. 그녀는 어젯밤 지훈이 준비해준 옷을 그대로 입고 있었다. 낯선 공간과 낯선 남자. 모든 것이 그녀의 경계심을 자극했지만 이상하게도 이곳에서는 위협이 느껴지지 않았다. 오히려 너무나도 완벽한 안전함이 비현실적으로 다가와 그녀를 불안하게 만들었다. 지우는 그녀의 기척을 느끼고 돌아보며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잘 잤어요? 간단하게 아침 식사 준비했는데 이리 와서 앉아요. 그의 목소리는 아침 햇살처럼 따뜻하고 차분했다. 테이블 위에는 갓 구운 토스트와 신선한 샐러드, 그리고 따뜻한 우유가 정갈하게 차려져 있었다. 서연은 말없이 다가와 자리에 앉았다. 그녀는 여전히 지훈의 눈을 똑바로 마주치지 못하고 고개를 숙인 채 음식을 먹기 시작했다. 고요한 식사 시간, 거실의 대형 스크린에서는 아침 경제 뉴스가 낮은 볼륨으로 흘러나오고 있었다. 지훈은 커피를 마시며 무심하게 뉴스를 보고 있었다. 마침 화면에는 국내 굴지의 대기업 두 곳의 적대적 M&A 시도에 대한 전문가 분석이 나오고 있었다. 지훈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결국 퀀텀 에너지가 스텔라 바이오를 집어삼키려는 모양이군. 자금력에서 상대가 안 되니 스텔라로서는 버티기 힘들겠어. 그 순간 접시에 코를 밟고 있던 서연이 무심코 한마디를 던졌다. 아니요, 퀀텀은 실패할 거예요. 그들의 현금 유동성 확보 계획에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어요. 스텔라가 역으로 그들의 부실 자회사 채권을 매입해서 지렛대로 활용하면 전세를 뒤집는 것도 가능해요. 백기사를 끌어들일 시간도 벌 수 있고요.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내용은 놀라울 정도로 날카롭고 전문적이었다. 그녀가 사용한 현금 유동성, 부실 자회사 채권, 백기사와 같은 용어들은 길거리 소녀의 입에서 나올 법한 단어들이 아니었다. 지우는 들고 있던 커피잔을 내려놓고 놀란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의 표정을 의식한 서연은 자신이 실언했음을 깨닫고 황급히 입을 다물었다. 그냥 어디서 주워들은 이야기예요. 그녀는 서둘러 변명했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다. 지우는 그녀를 추궁하는 대신 흥미로운 눈빛으로 그녀를 관찰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정체에 대한 의심이 더욱 짙어지는 순간이었다. 이 소녀는 단순히 똑똑한 수준이 아니었다. 기업 전쟁의 생리를 꿰뚫어 보고 있었다. 아침 식사가 끝난 후 지훈은 서연에게 갈아입을 옷을 사주겠다며 외출을 제안했다. 서연은 처음에는 거절했지만 며칠째 같은 옷을 입고 있을 수는 없었기에 마지못해 그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지훈은 사람들이 붐비는 백화점 대신 자신의 스타일리스트를 통해 비공개 쇼룸으로 그녀를 데려갔다. 그곳에서 서연은 또 한 번 지훈을 놀라게 했다. 그녀는 명품 브랜드의 로고나 화려한 디자인에는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옷의 원단과 바느질, 그리고 디자인의 실용성을 꼼꼼히 살폈다. 마치 숙련된 패션 전문가처럼 그녀는 몇 가지 옷을 골라 완벽하게 조합해냈다. 그녀가 선택한 옷들은 비싸지만 과시적이지 않고 단정하면서도 세련된 스타일이었다. 그녀의 타고난 안목과 품위는 남루한 행색 속에 완벽하게 감춰져 있었던 것이다. 쇼핑을 마치고 펜트하우스로 돌아오는 길, 지호는 자신의 서재에 있는 체스판을 떠올렸다. 그는 서연의 지적 능력과 전략적 사고를 더 깊이 시험해보고 싶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그는 서연에게 체스 한 판을 제안했다. 시간도 많은데 체스 둘 줄 알아요? 서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표정에는 자신감보다는 어떤 아련한 그리움 같은 것이 스쳐 지나갔다. 게임은 지훈의 예상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다. 그는 IT 업계의 뛰어난 전략가답게
공격적이고 치밀한 수로 초반 기선을 제압하려 했다. 하지만 서연의 플레이는 마치 거대한 성벽처럼 견고했다. 그녀는 화려한 공격 대신 빈틈없는 수비로 지훈의 모든 공격을 무력화시켰다. 그리고 아주 미세한 빈틈을 파고들어 조금씩 전세를 자신의 쪽으로 가져왔다. 그녀의 수는 예측 불가능하면서도 논리정연했다. 지훈은 게임에 몰두할수록 등에서 식은땀이 흐르는 것을 느꼈다. 이 소녀는 지금 체스를 두는 것이 아니라 마치 거대한 전쟁을 지휘하는 사령관처럼 판 전체를 읽고 있었다. 결국 몇 시간의 접전 끝에 지훈은 자신의 킹이 외통수에 몰린 것을 보고는 헛웃음을 터뜨리며 기권을 선언했다. 대단하군요. 어디서 그렇게 체스를 배웠어요? 지훈의 질문에 서연은 슬픈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어릴 때 아버지가 가르쳐 주셨어요. 비즈니스는 체스와 같다고. 항상 몇 수 앞을 내다보고 때로는 자신의 가장 중요한 말을 희생해서라도 전쟁에서 이겨야 한다고 하셨죠. 그녀의 목소리에는 아버지에 대한 복잡한 감정이 묻어 있었다. 그 순간 지훈은 그녀가 평범한 가정에서 자라지 않았음을 확신했다. 그녀의 배경에는 거대한 비극과 비밀이 숨겨져 있었. 한편 바로 그 시각 서울의 또 다른 마천루 꼭대기에 위치한 유진그룹 부회장실에서는 냉혹한 기운이 감돌고 있었다. 거대한 책상 뒤에 앉아 있는 한서진은 자신의 이복 동생인 한서연의 실종에 대한 보고를 받으며 미간을 찌푸리고 있었다. 그의 잘생긴 얼굴에는 오만함과 잔인함이 기묘하게 공존했다. 그는 자신의 계획이 완벽했다고 믿었다. 아버지가 총애하던 눈엣가시 같은 서연을 아무도 모르게 처리하고 유진그룹의 유일한 후계자 자리를 굳히는 것. 그는 자신의 앞에 서 있는 보안 팀장을 향해 얼음장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아직도 못 찾았다는 건가? 고작 계집애 하나를 놓쳐 서울 바닥을 전부 뒤져서라도 찾아내. 죽었으면 시체라도 가져와. 그 애가 살아있다는 건 내 계획에 오점을 남기는 일이야. 무슨 수를 써서라도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만들어. 이 일은 절대 외부에 알려져서는 안 돼. 조용하고 신속하게. 그의 명령은 법이나 도덕 따위는 가볍게 무시하는 자의 것이었다. 보안팀장은 식은땀을 흘리며 고개를 숙이고 방을 나섰다. 한서진은 통유리창 밖으로 펼쳐진 도시를 내려다보며 비릿한 미소를 지었다. 이 거대한 도시는 이제 곧 자신의 것이 될 터였다. 그 무렵 지훈은 서연의 정체에 대한 궁금증을 더 이상 억누를 수 없었다. 그는 김 비서에게 비밀리에 조사를 지시했다. 최근 한두 달 사이에 실종된 20대 초반 여성을 찾아봐요. 신원은 철저히 비밀에 붙이고 어떤 기록도 남기지 말 것. 특히 재벌가와 관련된 인물일 가능성도 염두에 둬요. 김 비서는 대표의 이례적인 지시에 의아해했지만 그의 표정이 얼마나 진지한지를 보고는 군말 없이 명령을 수행했다. 며칠이 더 흘렀다. 서연은 지훈의 보살핌 속에서 조금씩 안정을 되찾아갔다. 그녀는 더 이상 경계심으로 가득 찬 길고양이 같은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가끔 희미하게 미소를 짓기도 했고 지훈과 짧은 대화를 나누기도 했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의 과거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입을 다물었다. 지훈 역시 그녀가 스스로 마음을 열 때까지 묵묵히 기다려 주었다. 그들 사이에는 이름 모를 감정이 조금씩 싹트고 있었다. 그것은 연민도 동정도 아닌 서로의 깊은 상처와 고독을 알아보는 영혼의 교감과도 같은 것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며칠 동안 집안에만 있던 서연이 갑갑함을 느끼고 바깥 공기를 쐬고 싶다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지훈은 기꺼이 동의했다. 그는 그녀가 사람들 눈에 띄는 것을 극도로 꺼린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에 인적이 드문 한강공원의 산책로로 차를 몰았다. 평일 낮에 공원은 한적했다.
두 사람은 나란히 걸으며 말없이 흐르는 강물을 바라보았다. 바로 그때였다. 저 멀리 산책로를 따라 걸어오던 몇 명의 남자들 중 한 명의 얼굴을 본 순간 서연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그녀의 호흡이 가빠지고 온몸이 사시나무처럼 떨리기 시작했다. 그 남자는 바로 자신을 납치해서 길거리에 내버렸던 한서진의 수하 중 한 명이었다. 그들이 어떻게 이곳까지. 서연은 공포에 질려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고 반사적으로 지훈의 팔을 잡고 그의 등 뒤로 몸을 숨겼다. 그녀의 갑작스러운 반응에 지훈은 즉시 위험을 감지했다. 그는 서연을 자신의 품으로 끌어당겨 보호하며 그녀가 바라보는 방향을 날카롭게 응시했다. 왜 그래요? 무슨 일이에요? 서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다. 가야 해요. 지금 당장, 제발요. 그녀의 눈에는 순수한 공포가 가득했다. 그것은 연기가 아니었다. 생명의 위협을 느낀 자의 본능적인 반응이었다. 지우는 더 이상 묻지 않고 그녀의 손을 꽉 잡고 돌아서서 주차장을 향해 빠르게 걷기 시작했다. 보이지 않는 위협이 마침내 그들의 평화로운 공간을 침범한 순간이었다. 한강 공원에서 돌아오는 마이바흐 안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갑고 무거웠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화려한 도시의 불빛들은 더 이상 아무런 감흥을 주지 못했다. 한서연은 여전히 지훈의 옷자락을 붙잡은 채 가늘게 몸을 떨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서는 핏기가 완전히 가셔 있었고 아름다운 눈동자는 극도의 공포로 인해 초점을 잃고 공허하게 흔들렸다. 지훈은 말없이 운전에만 집중했지만 그의 모든 신경은 옆자리의 작은 소녀에게 향해 있었다. 그는 묻지 않았다. 지금 그녀에게 질문을 던지는 것은 부서지기 직전에 유리잔에 돌을 던지는 것과 같다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그의 머릿속은 수만 가지의 질문들로 폭발할 지경이었다. 대체 누구였기에 그녀를 이토록 공포에 질리게 만드는 것인가? 평범한 불량배나 채권자들이라고 하기에는 그녀의 반응이 너무나도 절박하고 깊었다. 그것은 마치 사냥꾼에게 쫓기는 작은 짐승의 본능적인 공포와도 같았다. 펜트하우스에 도착하자마자 서연은 지훈의 품에서 벗어나 자신의 방으로 도망치듯 사라졌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거실에 낮게 울려 퍼졌다. 지훈은 잠시 닫힌 문을 바라보다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그녀에게 시간을 주기로 했다. 하지만 동시에 더 이상 수동적으로 그녀를 보호하기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았다. 보이지 않는 적은 이미 자신들의 영역 바로 앞까지 다가와 있었다. 적의 정체를 알아야만 싸울 수 있었다. 며칠간의 불안한 평화가 흘렀다. 서연은 방에서 거의 나오지 않았고 지훈은 그런 그녀를 배려해 최대한의 공간과 자유를 주었다. 그 사이 지훈은 자신의 회사 넥서스 코어의 중대한 프로젝트에 몰두하며 일상으로 돌아가려 애썼다. 그들이 개발 중인 차세대 AI 기반 물류 시스템은 국내 유통시장의 판도를 바꿀 혁신적인 기술이었다. 성공적인 론칭을 앞두고 회사 전체가 기대와 흥분으로 가득 차 있었다. 사건은 바로 그 평화로운 일상의 한가운데에 예고 없이 터져 나왔다. 평소와 다름없던 화요일 오전 긴급 이사회가 소집되었다. 회의실의 공기는 살얼음판처럼 팽팽했다. 전략기획팀장이 상기된 얼굴로 브리핑을 시작했다. 대표님, 방금 들어온 소식입니다. 유진그룹의 자회사인 유진건설이 저희의 핵심 부품 공급사인 솔라테크에 대한 적대적 M&A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그 말에 회의실에 앉아있던 모든 임원들의 얼굴이 굳어졌다. 유진그룹, 대한민국 재계 서열 최상위권에 위치한 거대 공룡. 그 중에서도 유진건설은 그룹의 핵심이자 막강한 자금력을 자랑하는 곳이었다. 하지만 문제는 그것이 아니었다. 건설사가 반도체 부품을 만드는 IT 기업을 인수하려는 시도 자체가 상식 밖의
일이었다. 두 회사 사이에는 어떠한 사업적 시너지도 존재하지 않았다. 한 임원이 믿을 수 없다는 듯 목소리를 높였다. 말도 안 됩니다. 건설사가 솔라테크를 인수해서 어디에 쓰겠다는 겁니까? 이건 사업적 판단이 아니라 명백한 공격입니다. 우리 넥서스 코어의 숨통을 끊겠다는 의도가 아니고서는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그의 말에 모두가 동의했다. 솔라테크는 넥서스 코어의 차세대 시스템에 들어가는 핵심 반도체 칩을 독점적으로 공급하는 파트너였다. 만약 솔라테크가 유진의 손에 넘어가면 프로젝트 전체가 좌초될 위기였다. 지우는 팔짱을 낀 채 눈을 감고 모든 보고를 묵묵히 듣고 있었다. 그의 표정은 놀라울 정도로 차분했지만 머릿속에서는 폭풍이 휘몰아치고 있었다. 유진그룹, 한서진, 며칠 전 공원에서 서연을 공포에 떨게 만들었던 그 그림자가 이제 거대한 실체가 되어 그의 사업 전체를 위협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한강공원에서 서연과 함께 있었던 자신의 얼굴이 그들에게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높았다. 그리고 그들은 서연을 보호하고 있는 자신에게 경고를 보내고 있는 것이었다. 그는 눈을 떴다. 그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차갑고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다. 유진건설의 자금 동원 능력과 현재 솔라테크의 지분 구조를 즉시 분석해서 보고하세요. 그리고 우리 쪽에서 동원 가능한 모든 자금 라인을 확인하고 우호 지분을 확보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타진해 보십시오. 이것은 단순한 경영권 분쟁이 아닙니다. 전쟁입니다. 전쟁에서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 합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흔들림 없는 결단력이 담겨 있었다. 혼란에 빠져 있던 임원들은 그의 카리스마에 압도되어 즉시 각자의 자리에서 분주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날 밤 지훈은 무거운 마음으로 펜트하우스에 돌아왔다. 거실의 대형 스크린에서는 온종일 유진그룹의 솔라테크 인수 시도에 대한 뉴스가 떠들썩하게 흘러나오고 있었다. 전문가들은 유진의 이례적인 행보에 대해 온갖 추측을 쏟아냈지만 그 누구도 진짜 이유를 짚어내지는 못했다. 지훈이 넥타이를 풀며 소파에 몸을 기댔을 때 방에서 서연이 조심스럽게 걸어 나왔다. 그녀는 뉴스 화면을 보고 있었다. 정확히는 뉴스 자료 화면에 등장한 한 남자의 얼굴에 시선이 고정되어 있었다. 오만하고 차가운 미소를 짓고 있는 남자. 유진그룹을 이끌 차세대 리더 한서진 부회장이라는 자막과 함께였다. 서연의 손에 들려있던 유리컵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쨍그랑 날카로운 파열음과 함께 유리 조각이 사방으로 흩어졌다. 그녀의 몸이 다시 심하게 떨리기 시작했고 얼굴은 종이장처럼 하얗게 변했다. 그 순간 흩어져 있던 모든 퍼즐 조각이 지훈의 머릿속에서 완벽하게 맞춰졌다. 그는 조용히 일어나 흩어진 유리 조각을 치웠다. 그리고는 충격과 공포에 빠져 있는 서연의 앞에 다가와 조용히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그는 다그치지 않았다. 대신 모든 것을 이해한다는 듯한 깊은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며 나지막이 말했다. 이제 말해줄 수 있겠어요? 당신과 저 남자, 그리고 유진그룹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의 따뜻한 체온과 흔들림 없는 목소리에 그동안 서연이 필사적으로 쌓아 올렸던 마음의 벽이 마침내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다. 그녀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쏟아져 내렸다. 그것은 지난 몇 달간 혼자서 감내해야 했던 공포와 외로움, 그리고 억울함이 뒤섞인 눈물이었다. 그녀는 지훈의 품에 안겨 한참을 흐느꼈다. 어느 정도 시간이 흘러 그녀가 조금 진정되자 지훈은 그녀를 소파에 앉히고 따뜻한 차를 건넸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이야기를 먼저 꺼냈다. 오늘 유진그룹이 내 회사를 공격하기 시작했어요. 아무런 사업적 이유도 없이 오직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한 목적으로요. 나는 당신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는 걸 알아요.
하지만 괜찮아요. 나는 싸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다만 내가 누구와 싸우고 있는지, 무엇을 위해 싸워야 하는지는 알아야겠어요. 그래야 당신을 지킬 수 있으니까. 그의 진심 어린 말에 서연은 마침내 결심한 듯 떨리는 입술을 열었다. 그러나 그녀의 입에서 나온 이야기는 지훈의 상상을 훨씬 뛰어넘는 것이었다. 지훈은 그녀의 정체가 재벌가에 숨겨진 딸일지도 모른다고 막연히 추측했지만 진실은 그보다 훨씬 더 잔혹하고 추악했다. 서연은 자신이 누구인지, 그리고 어떻게 이 차가운 길바닥으로 내몰리게 되었는지를 털어놓기 시작했다. 거대한 음모의 서막이 마침내 그 모습을 드러내는 순간이었다. 지훈은 그녀의 이야기가 끝날 때까지 단 한마디도 하지 않고 묵묵히 들어주었다. 그의 표정은 점점 더 굳어갔고 눈빛은 차가운 분노로 이글거렸다. 한 인간의 탐욕이 어디까지 잔인해질 수 있는지, 그리고 거대한 권력의 이름 아래 얼마나 추악한 일들이 벌어질 수 있는지를 그는 똑똑히 목격하고 있었다. 이야기가 끝났을 때 거실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남았다. 지훈은 조용히 일어나 자신의 서재로 향했다. 그는 잠시 후 몇 개의 서류를 들고 다시 나타났다. 그는 서연의 앞에 솔라테크와 유진건설에 대한 분석 자료를 펼쳐 보였다. 한서진은 나를 공격함으로써 당신에게 경고를 보내고 동시에 당신이 의지할 곳을 없애버리려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그는 상대를 잘못 골랐어요. 그는 나를 너무 얕봤어. 지훈의 목소리는 강철처럼 단단했다. 그는 이미 반격을 위한 전략을 머릿속에 그리고 있었다. 그는 즉시 김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의 목소리는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냉정하고 단호했다. 김 비서, 지금부터 내 지시를 정확하게 수행해요. 국내 최고의 기업 분쟁 전문 변호사 팀을 접촉하고 언론 홍보팀에는 유진의 부당한 공격에 대한 여론전을 준비시키세요. 그리고 보안팀을 통해 유진그룹의 한서진 부회장에 대한 모든 것을 조사해요. 그의 사생활, 자금 흐름, 약점이 될 만한 모든 것, 합법적인 선을 넘어서도 좋아. 이건 비즈니스가 아니라 전쟁이니까. 전화를 끊은 지훈은 서연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여전히 두려움에 떨고 있었지만 그의 결단력 있는 모습을 보며 그녀의 눈빛 속에서도 무언가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다. 절망의 잿더미 속에서 아주 작은 희망의 불씨가 피어오르고 있었다. 지훈은 그녀의 손을 부드럽게 잡았다. 걱정하지 말아요. 내가 당신 옆에 있을 테니. 그리고 우리는 반드시 이길 겁니다. 그의 약속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었다. 그것은 거대한 악에 맞서 싸우기로 결심한 한 남자의 단호한 선전포고였다. 거실에는 깨진 유리의 파편처럼 날카로운 침묵이 흘렀다. 한서연의 이야기는 밤의 정적을 가르며 조용히, 하지만 거대한 강물처럼 흘러나왔다. 그녀의 목소리는 때로는 가늘게 떨렸고 때로는 분노로 낮게 잠겼다. 강지우는 그 이야기의 유일한 청중이 되어 숨죽인 채 그녀의 고통스러운 과거 속으로 함께 걸어 들어갔다. 그것은 단순히 불행한 소녀의 신세 한탄이 아니었다. 거대한 왕국에서 모든 것을 빼앗기고 쫓겨난 공주의 처절한 증언이었다. 그녀의 이름은 한서연, 유진그룹 한 회장의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딸이었다. 그녀의 어머니는 한 회장이 진심으로 사랑했던 여인이었지만 정략 결혼의 벽을 넘지 못하고 평생을 그림자처럼 살아야 했다. 서연은 태어날 때부터 비밀스러운 존재였다. 그녀는 호적에 오르지 못한 채 서울 외곽의 별장에서 세상과 격리되어 자라났다. 하지만 그녀의 삶이 불행하기만 했던 것은 아니었다. 적어도 아버지 한 회장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한 회장은 서연의 존재를 세상에 드러내지는 못했지만 그녀에게만은 지극한 부정을 쏟았다. 그는
서연의 비범한 총명함을 일찌감치 알아보았고 최고의 가정교사들을 붙여 그녀를 영재로 키워냈다. 경제학, 경영학, 외국어, 심지어는 제왕학까지. 서연은 스펀지처럼 모든 것을 흡수했다. 그녀의 유일한 친구는 책이었고 유일한 스승은 아버지였다. 아버지는 그녀와 체스를 두며 비즈니스의 냉혹한 속성과 이기는 법을 가르쳤다. 서연아, 기업은 거대한 체스판과 같다. 때로는 퀸을 버려야 킹을 지킬 수 있단다. 아버지의 그 말은 어린 서연의 뼛속 깊이 각인되었다. 문제는 이복 오빠인 한서진의 존재였다. 그는 유진그룹의 유일한 적자이자 공식적인 후계자였다. 그는 어릴 때부터 서연의 존재를 알고 있었고 그녀를 그림자 속에 사는 사생아라며 경멸했다. 그의 경멸 속에는 사실 깊은 질투와 두려움이 숨어 있었다. 그는 서연의 압도적인 재능과 그런 그녀를 바라보는 아버지의 눈빛 속에 담긴 총애를 본능적으로 감지했다. 서연이 성장할수록 그리고 그녀의 통찰력이 빛을 발할수록 서진의 불안감은 광기로 변해갔다. 사건이 터진 것은 한 회장의 건강이 급격하게 악화되면서부터였다. 회장은 병상에 누워서도 중요한 결정은 서연과 비밀리에 상의하기 시작했다. 공식적인 보고 라인은 서진이었지만 최종적인 판단은 서연의 분석을 거친 후에야 내려졌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서진의 분노는 극에 달했다. 감히 사생아 계집애가 자신의 자리를 넘본다고 생각했다. 그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다. 아버지가 살아있는 동안 자신의 자리가 완전히 굳어지기 전에 서연을 제거해야만 했다. 그의 계획은 치밀하고 잔인했다. 그는 그룹의 기밀 자료를 해외 경쟁사로 빼돌린 후 모든 증거를 서연에게 뒤집어 씌웠다. 서연이 사용하던 개인 노트북에 해킹의 흔적을 남기고 그녀의 이름으로 개설된 유령 계좌에 거액의 돈이 오고 간 것처럼 조작했다. 모든 증거는 서연을 유진그룹을 배신한 파렴치한 스파이로 지목하고 있었다. 서진은 눈물까지 흘리며 아버지에게 조작된 증거들을 내밀었다. 병상에 누워 이성과 감정이 모두 쇠약해진 한 회장은 충격과 배신감에 휩싸였다. 그가 그토록 믿고 사랑했던 딸이 자신의 제국을 송두리째 팔아넘기려 했다는 사실 앞에서 그는 무너졌다. 그는 서연의 해명을 들으려 하지 않았다. 어쩌면 그는 진실을 마주할 용기가 없었을지도 모른다. 그룹의 존망과 후계 구도의 안정을 위해 그는 고통스러운 결단을 내려야만 했다. 그는 딸을 버리기로 결정했다. 어느 날 밤, 서연은 아무런 설명도 듣지 못한 채 서진이 보낸 검은 옷의 남자들에게 끌려갔다. 그들은 그녀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았다. 신분증, 휴대폰, 지갑, 그리고는 서울에서 가장 후미진 골목에 그녀를 던져버렸다. 다시는 한 회장님이나 한서진 부회장님 앞에 나타나지 마. 만약 내 그림자라도 유진그룹 근처에서 보인다면 그땐 서울 땅에 내 뼈도 묻지 못할 줄 알아라. 그것이 그녀가 들은 마지막 말이었다. 그날 이후 그녀의 삶은 지옥으로 변했다. 화려한 별장의 공주님은 하루아침에 이름 없는 거지 소녀가 되었다. 굶주림과 추위보다 더 견디기 힘들었던 것은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과 경멸이었다. 그녀는 살아남기 위해 쓰레기통을 뒤졌고 밤에는 지하철역 구석에서 추위를 피했다. 그녀를 쫓는 서진의 수하들을 피해 끊임없이 도망쳐야 했다. 그러던 어느 비 오는 밤 모든 희망을 포기하고 싶었던 바로 그 순간 그녀는 강지훈을 만난 것이었다. 이야기를 마친 서연은 탈진한 듯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그녀의 두 뺨에는 마르지 않은 눈물 자국이 선명했다. 지우는 주먹을 너무 세게 쥔 나머지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변해 있었다. 그의 내면에서는 차가운 분노가 용암처럼 들끓고 있었다. 그것은 단순히 자신의 회사를 공격한 경쟁자에 대한 분노가 아니었다.
한 인간의 존엄성을 무참히 짓밟고 그녀의 세상 전체를 파괴해버린 절대적인 악에 대한 근원적인 분노였다. 그는 서연의 재능과 품위, 그리고 그 깊이를 알 수 없는 눈빛의 비밀을 이제야 완전히 이해했다. 그녀는 길바닥에서 발견된 보석이 아니었다. 원래부터 왕관의 가장 높은 곳에 박혀 있어야 할 다이아몬드였다. 먼지와 진흙 속에 잠시 파묻혀 있었을 뿐 그 본질적인 가치와 광채는 결코 사라지지 않았던 것이다. 그의 마음속에서 그녀를 향한 연민과 보호 본능은 이제 존경심과 깊은 애정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한참의 침묵 끝에 지우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의 앞에 한쪽 무릎을 꿇었다. 그는 눈물이 맺힌 그녀의 눈을 똑바로 마주보며 세상에서 가장 진지하고 엄숙한 목소리로 말했다. 한서연 씨, 당신의 이야기를 전부 들었어요. 그리고 나는 오늘 당신 앞에서 한 가지 약속을 하려고 합니다. 그는 그녀의 차가운 손을 자신의 따뜻한 두 손으로 감쌌다. 나는 더 이상 당신의 방패가 되어주지 않겠습니다. 그의 말에 서연의 눈이 놀라움으로 커졌다. 지후는 말을 이었다. 방패는 당신을 지켜줄 수는 있지만 당신을 해친 자들을 응징할 수는 없으니까. 대신 나는 당신의 검이 되겠습니다. 당신을 위해 싸우고 당신의 적들을 베고 당신이 원래 있어야 할 자리로 돌아갈 때까지 당신의 가장 날카로운 무기가 되어주겠습니다. 그의 눈빛은 흔들림 없었고 그의 목소리에는 강철 같은 의지가 담겨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위로의 말이 아니었다.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한 여인의 명예와 인생을 되찾아주겠다는 한 남자의 신성한 맹세였다. 서연은 그의 눈을 바라보며 자신도 모르게 숨을 멈췄다. 지난 몇 달간 그녀를 짓눌러왔던 거대한 절망과 공포의 무게가 그의 약속 한마디에 녹아내리는 것 같았다. 한서진이 당신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아 갔다고 했죠? 당신의 이름, 당신의 가족, 당신의 인생까지. 좋습니다. 그럼 우리도 똑같이 빼앗아 옵시다. 아니, 그 이상을 가져오는 겁니다. 그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 유진그룹 그 자체를 당신의 손으로 그 썩어빠진 제국을 무너뜨리고 당신의 방식으로 새로운 왕국을 건설하는 겁니다. 나는 그 길에 처음부터 끝까지 당신과 함께 할 겁니다. 그 순간 서연의 마음 속에서 무언가 뜨거운 것이 차올랐다. 그것은 복수심과는 다른 감정이었다. 잃어버렸던 자신을 되찾고 싶다는 강렬한 열망, 그리고 자신을 믿어주는 단 한 사람을 위해 다시 한번 일어서고 싶다는 용기였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눈물은 더 이상 흐르지 않았다. 대신 그 자리에는 차갑고도 결연한 의지가 서리기 시작했다. 지우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를 부드럽게 일으켜 세웠다. 그는 그녀의 뺨에 남아있는 눈물 자국을 조심스럽게 닦아주었다.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마주쳤다. CEO와 그가 구해준 거지. 소녀라는 어색한 관계는 이제 완전히 사라졌다. 그들의 눈에는 서로를 향한 깊은 신뢰와 이해, 그리고 이제 막 시작되려는 사랑의 감정이 고요히 흐르고 있었다. 그들은 이제 거대한 적을 앞에 둔 동지이자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줄 유일한 연인이었다. 그날 밤 서울의 야경이 내려다 보이는 펜트하우스에서 가장 외로운 두 영혼은 마침내 하나의 운명으로 묶였다. 거대한 복수의 서막이, 그리고 위대한 사랑의 서사시가 이제 막 첫 페이지를 넘기고 있었다. 한서연의 고백이 끝난 후 펜트하우스의 공기는 완전히 변했다. 더 이상 낯선 이들의 어색한 동거 공간이 아니었다. 그곳은 이제 거대한 제국에 맞서기 위한 비밀스러운 작전 본부이자 두 사람의 운명이 하나로 엮이는 성소가 되었다. 강지훈이 약속했던 것처럼 그는 더 이상 방패가 아니었다. 그의 모든 행동과 생각은 이제 한서연이라는 이름에 가장 날카롭고 정교한 검을 벼리는 데 집중되었다. 다음 날 새벽,
해가 뜨기도 전에 지우는 서재의 거대한 스마트 글라스를 회의용 보드로 바꾸어 놓았다. 그는 밤새 자신이 구상한 전략의 뼈대를 그 위에 그려나갔다. 복잡한 기업 지배 구조도, 자금의 흐름, 그리고 예상되는 법적 분쟁의 경로까지. 그의 머릿속은 이미 유진그룹과의 전면전을 위한 거대한 체스판으로 변해 있었다. 잠에서 깬 서연이 서재로 들어왔을 때 그녀는 밤새 한숨도 자지 않은 듯한 그의 모습과 유리벽을 가득 채운 정보의 양에 압도되었다. 지훈은 그녀를 발견하고는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이제부터 여기가 우리의 전쟁 상황실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나의 유일한 파트너이자 최고의 전략가고. 그는 서연에게 마커를 건넸다. 그 순간부터 그들의 관계는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보호자와 피보호자의 구도는 사라지고 서로의 등을 맡긴 채 공동의 적을 향해 나아가는 전략적 동반자가 탄생했다. 그들의 첫 번째 과제는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 솔라테크를 방어하는 것이었다. 지훈의 팀이 분석한 바에 따르면 유진건설은 막강한 자금력을 동원해 이미 시장에 풀린 솔라테크의 지분을 무섭게 빨아들이고 있었다. 정면으로 자금 대결을 펼치는 것은 넥서스 코어의 규모로는 계란으로 바위치기였다. 지훈이 고민에 빠져 있을 때 서연이 유리벽 앞에 서서 유진그룹의 복잡한 계열사 구조도를 한참 동안 들여다보더니 한 곳을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그곳은 블루오션 개발이라는 이름의 작은 부동산 개발 자회사였다. 표면적으로는 유진건설과 아무 관련이 없어 보이는 회사였다. 여기에요. 한서진의 아킬레스건. 그녀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서려 있었다. 블루오션 개발은 서진 오빠가 그룹 내 자신의 입지를 다지기 위해 무리하게 추진한 프로젝트예요. 두바이의 대규모 리조트 개발 사업인데 겉보기엔 화려하지만 실상은 과도한 차입금으로 간신히 버티고 있는 속 빈 강정이죠. 유진건설이 이 회사의 채무를 암암리에 보증서고 있어요. 지훈의 눈이 빛났다. 그는 즉시 그녀의 의도를 파악했다. 즉, 우리가 블루오션 개발을 흔들면 그 충격이 고스란히 유진건설의 재무 상태에 타격을 입히게 된다는 거군요. 솔라테크를 인수할 자금줄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겠어.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단순히 흔드는 것만으로는 부족해요. 블루오션 개발이 발행한 회사채 중 곧 만기가 돌아오는 물량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그걸 비밀리에 시장에서 매입한 뒤 만기 연장을 거부하고 즉시 상환을 요구하는 겁니다. 아마 유진건설은 솔라테크 인수 자금을 빼서라도 그 구멍을 막아야 할 거예요. 그것은 적의 심장을 직접 노리는 대신 심장으로 향하는 혈관을 막아버리는 고도의 전략이었다. 지훈은 감탄을 금치 못했다. 이것은 외부에서는 절대 알 수 없는 유진그룹의 내부 구조와 한서진이라는 인물의 성향까지 완벽하게 꿰뚫고 있어야만 가능한 수였다. 그는 즉시 자금팀에 연락해 블루오션 개발의 회사채를 최대한 조용히 그리고 신속하게 매입하라는 특명을 내렸다. 첫 번째 반격의 화살은 그렇게 시위를 떠났다. 방어와 동시에 그들은 한서진을 무너뜨릴 결정적인 증거를 수집하기 시작했다. 지훈은 국내 최고의 사설 정보 분석팀과 회계법인을 비밀리에 고용했다. 하지만 거대한 유진그룹의 철벽 같은 보안을 뚫는 것은 쉽지 않았다. 바로 그때 다시 서연의 내부 정보가 빛을 발했다. 그녀는 지난 몇 년간 아버지를 도우며 보아왔던 유진그룹의 검은 거래들과 비자금의 흐름을 기억해냈다. 그녀는 지훈의 팀에게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했다. 스위스 은행에 있는 페이퍼 컴퍼니 K의 계좌를 추적해 보세요. 한서진 부회장의 비자금 창구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그룹 법무팀에 박상무라는 인물을 주시해야 합니다. 그는 서진 오빠의 충견이자 모든 더러운 일을 처리하는 해결사죠. 아마 그가 나를 모함했던 증거 조작의 실무를 담당했을 겁니다.
그녀의 기억은 마치 정밀한 지도처럼 조사팀이 나아갈 길을 정확하게 비춰주었다. 낮에는 치열한 정보 전쟁을, 밤에는 늦게까지 이어지는 전략 회의를. 두 사람은 펜트하우스 안에서 세상과 격리된 채 오직 서로에게만 의지하며 싸워나갔다. 함께 밤을 새우는 날이 많아지면서 그들의 관계에는 전략적 파트너십 이상의 감정이 싹트기 시작했다. 전략 회의가 끝나고 지친 서연이 소파에서 잠이 들면 지훈은 조용히 그녀의 어깨에 담요를 덮어주며 잠든 얼굴을 한참 동안 바라보곤 했다. 그는 그녀의 얼굴에 남아있는 고통의 흔적과 그 속에서도 사라지지 않는 강인함의 마음이 아팠다. 어느 날 밤 두 사람은 잠시 일을 멈추고 와인을 마시며 창밖의 야경을 바라보고 있었다. 서연이 조용히 입을 열었다. 지훈 씨는 왜 이렇게까지 저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당신의 회사까지 위험에 빠뜨리면서. 그녀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궁금증과 미안함이 섞여 있었다. 지훈은 와인잔을 내려놓고 그녀를 진지하게 바라보았다. 처음에는 동정이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지금은 아니에요. 그는 잠시 말을 골랐다. 나는 당신에게서 나 자신을 봤어요. 성공을 위해 앞만 보고 달려왔지만 사실은 세상에서 가장 외로웠던 내 모습을. 당신은 나보다 더 큰 고통을 겪었지만 결코 무너지지 않았죠. 당신의 그 강인함이 나를 일깨웠어요. 돈이나 성공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정의, 그리고 사랑 같은 것들. 나는 지금 내 회사를 지키기 위해 싸우는 게 아니에요. 당신을, 그리고 우리가 함께 만들어갈 미래를 지키기 위해 싸우는 겁니다. 그의 고백에 서연의 심장이 세차게 뛰기 시작했다. 그의 눈빛 속에는 오직 자신만을 향한 깊은 애정과 신뢰가 담겨 있었다. 그녀는 처음으로 이 남자 앞에서 자신의 모든 상처와 약점을 드러내도 괜찮다는 안도감을 느꼈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그의 손 위로 자신의 손을 포겠다. 두 사람 사이에는 더 이상 말이 필요 없었다. 그들의 사랑은 전쟁의 포화 속에서 더욱 단단하고 뜨겁게 피어나고 있었다. 하지만 그들의 적, 한서진 역시 호락호락한 상대가 아니었다. 솔라테크 인수의 예상치 못한 저항이 거세지고 자금 압박이 시작되자 그는 사태의 배후에 강지훈이 있음을 직감했다. 그는 강지훈을 단순한 IT 기업의 신흥 부자로 얕보고 있었다. 하지만 더 그를 격분시킨 것은 그가 감히 자신의 쓰레기 동생을 감싸고 돈다는 사실이었다. 그는 강지훈과 넥서스 코어를 한 번에 무너뜨리기 위해 더욱 비열하고 악랄한 방법을 사용하기로 결심했다. 며칠 후 모든 주요 경제지와 방송에서는 넥서스 코어 미공개 정보 이용한 주가 조작 및 기업 사냥 의혹이라는 자극적인 제목의 기사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다. 유진그룹의 언론 플레이였다. 기사의 내용은 교묘하게 왜곡되고 조작된 정보들로 가득했다. 강지훈을 부도덕한 기업 사냥꾼으로 몰아가고 넥서스 코어의 기술력을 폄하하며 회사의 신뢰도에 치명타를 입혔다. 회사는 순식간에 위기에 빠졌다. 주가는 폭락했고 투자자들의 항의 전화가 빗발쳤다. 지훈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모든 의혹을 부인했지만 거대 언론을 등에 업은 유진의 공세 앞에 그의 해명은 무력하게 묻혔다. 한서진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폭락하는 넥서스 코어의 주가 그래프를 보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그는 강지훈이 곧 백기를 들고 항복할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러나 그는 몰랐다. 그가 가한 공격이 오히려 지훈과 서연의 결속력을 더욱 강하게 만들고 그들의 반격 의지를 활활 불태웠다는 사실을. 그날 밤 펜트하우스의 분위기는 그 어느 때보다 비장했다. 지훈은 언론의 공격에 흔들리지 않고 묵묵히 다음 수를 준비했다. 바로 그때 그의 휴대전화가 울렸다.
비밀정보팀의 팀장이었다. 대표님, 드디어 잡았습니다. 박 상무가 한서진 부회장의 지시를 받고 서연 씨의 노트북을 조작했다는 결정적인 증언과 물증을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거의 동시에 자금팀에서도 연락이 왔다. 블루오션 개발이 만기 회사채 상환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부도 위기에 몰렸다는 속보가 떴습니다. 유진건설의 주가도 동반 폭락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작전이 성공했습니다. 대표님. 두 개의 보고는 마치 승리의 서곡처럼 울려 퍼졌다. 지훈은 수화기를 내려놓고 서연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도 믿을 수 없다는 기쁨과 희망의 빛이 가득했다. 길고 어두웠던 터널의 끝에서 마침내 한 줄기 빛이 보이기 시작한 순간이었다. 이제 반격의 시간이었다. 유진그룹의 연례주주총회가 열리는 그랜드 컨벤션 홀은 대한민국 자본주의의 심장부라 불릴만 했다. 수백 명의 주주, 기관 투자자, 그리고 언론인들이 발 디딜 틈 없이 들어차 있었고 천장의 거대한 샹들리에에서 쏟아지는 빛은 참석자들의 검은 정장 위에서 부서지며 긴장감 섞인 광택을 만들어냈다. 단상 위 거대한 스크린에는 위대한 도약, 새로운 유진이라는 슬로건이 푸른빛으로 빛나고 있었다. 단상 중앙에 선 한서진은 이 모든 것을 지배하는 제왕과도 같았다. 그는 완벽하게 재단된 맞춤 정장을 입고 자신감 넘치는 미소로 청중을 압도하고 있었다.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우면서도 힘이 넘쳤고 유진그룹의 미래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하는 그의 연설은 좌중을 매료시키기에 충분했다. 그는 강지훈의 넥서스 코어에 대한 공격을 그룹의 미래 먹거리 확보를 위한 과감한 투자로 교묘하게 포장하며 자신의 경영 능력을 과시했다. 존경하는 주주 여러분, 유진그룹은 과거의 낡은 관습을 과감히 청산하고 오직 실력과 성과로 평가받는 새로운 시대를 열 것입니다. 그룹의 성장에 저해되는 불순한 요소들은 철저히 제거하고 투명하고 강력한 리더십 아래 그의 연설이 절정으로 치닫고 있을 때였다. 육중한 컨벤션 홀의 정문이 묵직한 소리를 내며 안으로 열렸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그곳으로 쏠렸다. 그곳에는 한 쌍의 남녀가 서 있었다. 한 남자는 칠흑 같은 어둠을 닮은 슈트를 입고 있었고 그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을 듯한 강철 같은 차분함이 전신을 감싸고 있었다. 강지훈이었다. 그리고 그의 곁에는 마치 밤하늘의 가장 밝은 별처럼 우아하게 빛나는 드레스를 입은 한 여인이 서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더 이상 두려움과 불안의 그늘에 가려져 있지 않았다. 굳게 담은 입술과 정면을 똑바로 응시하는 깊은 눈빛에서는 여왕과도 같은 위엄이 느껴졌다. 한서연이었다. 장내에 기묘한 술렁임이 퍼져나갔다. 저 사람은 넥서스 코어의 강지훈 대표 아닌가? 유진이 공격하고 있는 회사의 대표가 왜 여기에? 옆에 여자는 누구지? 엄청난 미인인데.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가 일제히 터지며 두 사람을 향했다. 한서진은 예상치 못한 불청객의 등장에 잠시 미간을 찌푸렸지만 이내 오만한 미소를 되찾았다. 이곳은 자신의 무대였다. 그는 이 상황조차 자신의 통제력과 아량을 과시할 기회로 삼기로 했다. 그는 연설을 잠시 멈추고 마이크에 대고 말했다. 이런 초대받지 않은 손님이 오셨군요. 강지훈 대표님, 경쟁사의 주주총회에 이렇게 무단으로 들어오시는 것은 비즈니스 예의가 아닌 것 같습니다만 경호원들, 저분들을 정중히 밖으로 모시게. 그의 목소리에는 상대를 철저히 무시하는 경멸이 담겨 있었다. 경호원들이 다가오기 하지만 강지훈은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그는 경호원들을 제지하며 나지막하지만 장내에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을 만큼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다. 잠깐, 우리는 무단으로 들어온 것이 아닙니다. 한서진 부회장, 의결권이 있는 정식 주주의 자격으로 긴급 안건을 상정하기 위해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는 품 안에서
주식 보유 증명서를 꺼내 보였다. 그가 이 날을 위해 비밀리에 유진그룹의 주식을 매입해 두었던 것이다. 한서진의 얼굴에서 처음으로 미소가 사라졌다. 상황이 자신의 통제 밖으로 벗어나고 있음을 직감했다. 장래는 이제 걷잡을 수 없는 혼란에 빠져들었다. 지우는 멈추지 않았다. 그는 단상 가까이로 걸어나가며 말했다. 오늘 우리가 상정할 긴급 안건은 바로 한서진 부회장의 경영 능력과 도덕성에 대한 긴급 감사 및 직무 정지 요청건입니다. 그의 말이 폭탄처럼 터져 나왔다. 뭐라고? 한서진이 고함을 질렀다. 강지훈, 네가 지금 무슨 미친 소리를 짓거리는 거야. 지훈은 그의 분노를 차갑게 무시하고는 자신의 태블릿을 단상 위 스크린과 연결했다. 순식간에 위대한 도약, 새로운 유진이라는 슬로건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스위스 은행의 비밀 계좌 내역과 복잡한 자금 흐름도가 나타났다. 화면에 보이는 것은 페이퍼 컴퍼니 K라는 유령 회사의 자금 내역입니다. 이 회사는 한서진 부회장이 지난 5년간 그룹에 공금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한 창구입니다. 그 규모는 무려 수천억 원에 달합니다. 지훈의 설명에 장내는 경악으로 물들었다. 주주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한서진은 얼굴이 시뻘개진 채 소리쳤다. 거짓말, 저건 전부 조작된 거야. 당장 저 화면을 끄지 못해. 하지만 지훈의 폭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그는 마이크를 옆에 서 있던 서연에게 넘겼다. 마침내 복수의 여신이 무대 위로 올라설 차례였다. 서연은 잠시 눈을 감고 숨을 골랐다. 그리고 눈을 떴을 때 그녀의 눈빛은 복수심을 넘어선 깊은 슬픔과 결연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마이크를 잡고 자신의 목소리가 컨벤션 홀 전체에 울려 퍼지게 했다. 제 이름은 한서연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그리고 저는 이 자리에 계신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유진그룹 한만철 회장님의 딸입니다. 그 한마디에 장내는 마치 시간이 멈춘 듯 완벽한 정적에 휩싸였다. 이어진 것은 거대한 충격의 파도였다. 기자들은 미친 듯이 카메라 셔터를 눌러댔고 주주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서연과 한서진을 번갈아 쳐다보았다. 서연은 계속해서 말을 이었다. 한서진 부회장, 아니 나의 이복 오빠는 그룹을 독차지하기 위해 저에게 그룹 기밀을 유출했다는 누명을 씌웠습니다. 그리고 병상에 계신 아버지를 속여 저를 집에서 내쫓고 거리에서 죽게 만들려 했습니다. 그가 여러분 앞에서 말한 그룹의 성장에 저해되는 불순한 요소란 바로 저를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그동안 자신이 겪었던 모든 일들을 담담하지만 힘 있는 목소리로 증언했다. 완벽한 거짓말이다. 저 여자는 사기꾼이야. 아버지가 잠시 걷어준 은혜도 모르는 배신자라고. 한서진은 이성을 잃고 발악했다. 하지만 그의 발악은 서연이 다음 증거를 제시하자 처절한 비명으로 바뀌었다. 스크린에는 그룹 법무팀의 박상무가 한서진의 지시를 받고 서연의 노트북에 해킹 프로그램을 심고 조작된 증거를 만드는 과정을 눈물로 고백하는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다. 모든 것이 끝났다. 한서진은 자신의 충견에게 발등을 찍힌 것을 깨닫고 절망적으로 주저앉았다. 그의 완벽했던 가면은 산산조각 났고 그 아래에서는 탐욕과 광기에 휩싸인 추악한 민낯만이 남아 있었다. 그의 제국은 그의 눈앞에서 그가 가장 경멸했던 이복 동생의 손에 의해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바로 그 순간 컨벤션 홀의 문이 다시 한번 열렸다. 이번에 들어온 것은 경호원이 아니었다. 검찰 특수부 수사관들이었다. 그들은 곧장 단상으로 올라와 망연자실해 있는 한서진의 양팔을 붙잡았다. 한서진 씨, 횡령 및 배임, 증거 조작 및 살인 교사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당신은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수사관이 낭독하는 미란다. 원칙은 그의 시대가 끝났음을 알리는 장송곡처럼 울려 퍼졌다. 병상에 누워 실시간으로 주주총회 중계를 지켜보고 있던 한 회장은 아들이 수갑을 차고 끌려나가는 모습을 보며 피를 토하듯 기침을 했다. 그의 눈에서는 뒤늦은 후회와 고통의 눈물이 흘러내렸다. 자신이 평생을 바쳐 이룩한 제국이 자신의 아들 때문에, 그리고 자신의 어리석은 판단 때문에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것을 그는 무력하게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컨벤션 홀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강지훈은 이 모든 혼란의 한가운데에서 조용히 한서연의 어깨를 감쌌다. 그녀는 더 이상 떨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을 향해 쏟아지는 수백 개의 카메라 플래시를 피하지 않고 당당하게 마주했다. 길고 길었던 어둠의 터널이 마침내 끝나는 순간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힘으로, 그리고 자신을 믿어준 단 한 사람의 사랑에 힘입어 마침내 빛 속으로 걸어 나온 것이었다. 한서진이 차가운 수갑을 차고 수사관들에게 끌려나가는 순간 그랜드 컨벤션 홀의 시간은 잠시 멈춘 듯했다. 대한민국을 호령하던 거대 제국의 황태자가 한순간에 파렴치한 범죄자로 전락하는 장면은 너무나도 비현실적이어서 그곳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마치 잘 짜인 연극의 한 장면을 보는 듯한 착각에 빠졌다. 이윽고 정신을 차린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광적으로 터지기 시작했고 주주들의 웅성거림은 거대한 파도처럼 홀 전체를 뒤덮었다. 이 모든 혼돈의 한가운데 강지훈과 한서연은 폭풍의 눈처럼 고요하게 서 있었다. 지훈은 다른 이들의 시선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고 서연의 어깨를 감싸 안아 그녀를 보호했다. 서연은 더 이상 과거의 겁에 질린 소녀가 아니었다. 그녀는 쏟아지는 플래시 세례를 피하지 않고 그 모든 것을 자신의 두 눈에 담았다. 그것은 자신의 길고 어두웠던 싸움이 마침내 끝났음을 알리는 축포와도 같았다. 주주총회는 그렇게 파국으로 막을 내렸다. 유진그룹은 총수 부재라는 초유의 사태에 빠졌고 주가는 다음 날 개장과 동시에 헤아릴 수 없는 나락으로 추락했다. 대한민국 재계는 유진그룹 스캔들로 인해 거대한 지진을 맞은 듯 흔들렸다. 모든 언론은 연일 한서진의 추악한 범죄와 갑작스럽게 등장한 숨겨진 딸 한서연에 대한 이야기로 도배되었다. 세상은 그녀를 유진그룹의 신데렐라, 복수의 화신 등 자극적인 이름으로 불렀다. 하지만 서연에게는 그런 호칭들이 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지훈의 펜트하우스에서 조용히 시간을 보내며 폭풍이 지나간 후의 세상을 관망했다. 며칠 후 그녀는 한 통의 연락을 받았다. 병원에 입원해 있던 아버지, 한 회장이 그녀를 보고 싶어 한다는 비서실의 전원이었다. 서연은 잠시 망설였지만 이내 지훈과 함께 병원으로 향했다. 이것은 그녀가 과거와 온전히 작별하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할 마지막 관문이었다. 병실에 들어섰을 때 서연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호랑이처럼 재계를 호령하던 아버지는 그곳에 없었다. 산소 호흡기에 의지한 채 앙상한 몰골로 침대에 누워있는 노인은 너무나도 낯설고 초라했다. 그는 딸의 모습을 발견하고는 힘겹게 손을 뻗었다. 서연은 다가가지도 물러서지도 못한 채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그녀의 마음 속에서는 원망과 연민이라는 두 가지 감정이 세차게 충돌하고 있었다. 서연아, 한 회장의 목소리는 갈라지고 미약했다. 내가 어리석었다. 내 아들의 탐욕과 나의 욕심이 모든 것을 망쳤구나. 너에게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었다. 이 아비를 용서하지 마라. 그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것은 평생 단 한 번도 남에게 약한 모습을 보인 적 없던 제왕의 마지막 참회였다. 서연은 그 눈물을 보며 굳게 닫혀있던 마음의 문이 조금씩 열리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용서한다고 말하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아버지가 평생 가르쳐 주었던 체스에 대해 이야기했다. 아버지는 제게 비즈니스는 체스와 같다고 하셨죠. 때로는 가장 중요한 말을 희생해야 이길 수 있다고요. 하지만 아버지는 틀리셨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말이 아니라 게임 그 자체를 하는 사람이에요. 사람을 버리는 게임은 설령 이기더라도 결국 모든 것을 잃게 되는 법이죠. 그녀의 말은 칼날처럼 날카로웠지만 그 속에는 깊은 슬픔이 담겨 있었다. 그 만남이 있고 며칠 후 한 회장은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는 유언장에 자신의 모든 지분과 권한을 딸 한서연에게 상속한다는 내용을 남겼다. 그의 마지막 속죄였다. 한편 한서진은 재판 과정 내내 자신의 죄를 뉘우치지 않고 끝까지 오만한 태도를 유지했지만 모든 증거가 너무나도 명백했다. 그는 결국 수십 년의 중형을 선고받고 차가운 감옥 속으로 사라졌다. 그의 시대는 그렇게 허무하게 막을 내렸다. 유진그룹은 리더를 잃고 표류하는 거대한 난파선과 같았다. 비상대책위원회는 회사를 살리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한 회장의 유일한 상속녀이자 이번 사태의 중심에 서 있는 한서연을 새로운 리더로 추대하는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이사회의 간곡한 요청 앞에 서연은 깊은 고민에 빠졌다. 그 자리는 그녀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아간 고통의 근원이었다. 그녀가 망설이고 있을 때 지훈이 그녀의 손을 잡아주었다. 서연 씨, 당신이 그 자리에 앉는 것은 복수를 위해서가 아니에요. 당신을 믿고 따랐던 수많은 사람들과 당신 아버지의 마지막 유지를 지키기 위한 겁니다. 당신은 유진그룹을 파괴하기 위해 돌아온 게 아니에요. 썩은 부분을 도려내고 그 자리에 새로운 희망을 심기 위해 돌아온 겁니다. 당신은 할 수 있어요. 내가 곁에서 도울 테니. 그의 믿음 어린 눈빛에 서연은 마침내 결심을 굳혔다. 한서연은 유진그룹의 새로운 회장으로 취임했다. 그녀의 첫 번째 업무는 그룹의 투명성을 저해했던 모든 비자금 통로를 차단하고 한서진의 측근들을 모두 정리하는 것이었다. 그녀는 냉철한 판단력과 과거 아버지를 도우며 익혔던 날카로운 통찰력으로 그룹을 빠르게 정상화시켜 나갔다. 그녀는 더 이상 숨겨진 공주가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왕국을 스스로의 힘으로 재건하는 현명하고 강인한 여왕이었다. 시간이 흘러 1년 후 서울의 야경은 여전히 아름답게 빛나고 있었다. 모든 것이 시작되었던 강지훈의 펜트하우스에서 두 사람은 와인잔을 기울이며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유진그룹은 서연의 리더십 아래 완벽하게 안정을 되찾았고 넥서스 코어 역시 위기를 극복하고 업계 최고의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었다. 두 사람은 이제 대한민국 경제를 움직이는 가장 영향력 있는 커플이 되어 있었다. 지훈이 서연의 어깨를 부드럽게 감싸 안으며 속삭였다. 우리가 처음 만났던 그 비 오는 밤이 기억나요? 그때 나는 길에서 떨고 있는 작은 소녀를 구했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내가 구원받은 거였어요. 당신 덕분에 나는 사랑이라는 감정을 알게 되었고 돈보다 더 소중한 가치를 위해 싸우는 법을 배웠으니까.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사랑과 감사가 담겨 있었다. 서연은 그의 품에 기대며 미소 지었다. 아니에요. 저야말로 지훈 씨를 만나지 못했다면 아마 지금도 차가운 길거리 어딘가에서 절망하고 있었을 거예요. 당신은 저에게 세상을 다시 살아갈 용기를 주었어요. 당신은 제 인생의 가장 큰 행운이자 유일한 사랑이에요. 그녀는 고개를 들어 그의 입술에 부드럽게 입을 맞추었다. 입맞춤이 끝나고 지훈은 그녀의 눈을 진지하게 바라보며 품에서 작은 벨벳 상자를 꺼냈다. 그가 상자를 열자 밤하늘의 별처럼 영롱하게 빛나는 다이아몬드 반지가 모습을 드러냈다. 한서연 씨, 나의 거미자, 나의 여왕, 그리고 나의 사랑. 나와 평생을 함께 해주겠어요?
그의 청혼의 서연은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다. 대답을 대신하는 또 한 번의 깊은 입맞춤이 두 사람의 미래를 약속했다. 차가운 빛 속에서의 운명적인 만남으로 시작된 그들의 이야기는 이제 막 새로운 장을 열고 있었다. 착한 CEO와 상처 입은 거지 소녀는 더 이상 그곳에 없었다. 그 자리에는 서로의 상처를 보듬고 서로의 힘이 되어주며 더 나은 세상을 함께 만들어갈 두 명의 연인이 서 있을 뿐이었다. 창밖으로 펼쳐진 서울의 수많은 불빛들이 마치 그들의 영원한 사랑과 행복한 미래를 축복하는 것처럼 아름답게 반짝이고 있었다.